네, 반갑습니다. 스탠딩 크리스마스 특강을 맡은 생활과윤리 차현호 강사입니다. 일단 이제 고2, 고3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생활과윤리를 준비해야 되는 이 고3 예비 고3 학생들, 그리고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이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시그니처 강의 중에 하나가 이 기출분석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분석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나왔던 생활과윤리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과윤리를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생활과윤리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 제가 작년에 어떻게 수업에서 적중을 시켰는지까지 같이 첨부했으니까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제는 2022학년도 수능생활과윤리 왜 차현호여야 하는가라는 거고요. 뭐 잠시 이제 사쿠란부 이거 맞죠? 이거 잠시 준비했습니다. 자, 그냥 바로 1번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생활과윤리 문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윤리학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출분석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시문들도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니?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 부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서 추론의 규칙을 분석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인 단어의 의미를 밝히고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의 검증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메타윤리학이라 그러지. 자, 그래서 나는 어쨌든 메타윤리학의 입장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는 것에 주력하자라고 이야기한대. 그래서 오늘날 발생하는 이런 윤리적 공백의 시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규범 윤리학이라 부르지. 흔히 말하는 응용윤리학이죠. 자, 그래서 결국 문제는 나, 즉 메타윤리학자인 내가 보는 실천규범 윤리학의 비판점, 이게 이제 문제 포인트였고, 자, 그러면 바로 1번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실천규범 윤리학 또한 사회 자연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천규범 윤리학이 이것을 간과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답은 바로 2번이죠. 실천규범 윤리학은 해결책을 탐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나 같은 메타윤리학자들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하다? 논리적 증명의 타당성. 아까 내가 논증 가능성 이야기했죠.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그 다음에 논리적 추론의 정당화, 그리고 나서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게 메타윤리학의 특징이니까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강조한다. 전혀 주제와 동떨어진 기술윤리학의 선지고, 네 번째.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원리가 필요하다는 건 오히려 실천규범 윤리학의 특징이고, 5번.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 또한 실천규범 윤리학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 갓과 을의 입장인데, 요거는 이제 성과 사랑의 윤리 파트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지. 자,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구별해야 된다. 왜? 성행위는 출산, 양육, 그래서 부부간에서만 정당하다라고 했던 보수주의자들의 입장. 자, 을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구별해야 될 이유는 없다. 자율성, 해약금지 이외에 추가적 원칙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피해만 안 주면, 맞지? 자율적 판단에 의하고 서로 간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성행위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 또한 당연히 뭐가 필요하니? 도덕은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듯이 해악 금지해야지.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자유주의자들도 도덕적 판단은 필요하다. 알겠지? 자, 일단 1번.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답은 바로 1번이지.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보수주의자들은 부부간 그리고 출산을 전제로 한 성행위만이 정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아니라면 또는 출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보수주의자들은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는 않죠. 무조건 이들에게 정당성은 부부 또는 출산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이 충분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자,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제약은 있다라고 했지. 네 번째, 쾌락적 가치보다는 생식적 가치가 목적에 부합한다.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은 쾌락적 가치,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생식적 가치를 이야기할 거니까 틀린 선지죠. 5번, 성행위의 본질이 사회안정, 종족보존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갑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자, 3번 문제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인데 이제 소통과 윤리라는 파트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맞지? 그래서 하버마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는 것. 맞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는 것. 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돼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하버마스는 무엇보다 뭘 중시했던 사람이니? 그렇지. 소통 또는 공론의 과정, 토론의 과정을 중시했던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버마스를 담론윤리라고 하죠. 하버마스가 오늘날 지적했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를 지적했었냐면 오늘날은 너무 과도하게 행정체계 또는 경제체계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행정체계와 경제체계에서의 효율성의 원리가 생활세계, 즉 소통 과정에서 지배를 해버리면서 이 생활세계 안에서 동등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생활세계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동등하게 담론의 과정에 참여해서 그런 공론 과정을 바탕으로 보편적 합의를 도출하자. 이런 것들이 하버마스의 입장이죠. 그래서 보통 하버마스는 다시 말하면 공론의 절차를 만들고 담론의 절차를 만들고 그 담론의 절차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합의를 통한 보편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 보편적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였냐면 하버마스는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까지도 예상해봐야 돼. 그래서 결과 또한 고려해야 된다. 알겠지? 결과를 고려하다. 그래서 부작용을 미리 고려해봐야 되는 것. 되겠니? 그 다음에 많이 하버마스랑 비교드리는 게 누구냐면 칸트야. 왜냐면 칸트 또한 당연히 도덕 법칙은 보편화되죠. 도덕 법칙은 보편화될 수 있지. 근데 하버마스랑 칸트의 비교 포인트는 하버마스는 이 보편적 합의라는 거는 공론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하지만 칸트에게서 도덕 법칙이 보편화될 때는 다른 사람과의 합의가 아니라 나의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만드는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둘 간의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지. 비교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버마스의 입장으로 기억해주면 되고, 이 공론의 절차는 되게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있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 서로 간에 비판 제기하는 거, 이 공론장에서는 누구든지 자신들의 선호, 욕구를 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보자. 의사소통의 합리성의 실현이 필요하다.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보편적 합의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던 하버마스의 입장인데, 1번. 자, 담론의 참여자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거 아니지. 맞지? 아까 내가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론장에서는 충분히 개인의 욕구
알겠지? 개인의 선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발언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틀렸죠. 다음 세 번째, 담론의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유롭게 비판이 가능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라. 이게 이제 하버마스에게서 좀 중요한 거. 알겠지?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칸트와의 차이점이 또 나오는 거죠. 칸트는 당연히 결과를 고려하지 않잖아. 맞지? 근데 하버마스는 칸트와 다르게 결과까지도 고려한다라는 거야. 5번. 자, 담론의 참여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만, 맞지? 이만으로만 담론을 활용해라라고 있는데, 결국 지금 제시문에 나왔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봐. 대화를 통해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한다고 했잖아. 보편적 합의에 도달한다고. 맞니? 보편화되는 거니까 단순히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서는 안 되겠지. 맞니? 그래서 보편적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사회 통합. 그래서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담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었어요. 5번이란다. 4번이 답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주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해외 원조. 실제로 오답률 36% 정도 나왔던 문제인데, 뭐 제시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생윤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은 주제입니다. 자, 노이스에게서는 원조의 목적은 뭐였다? 그렇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는 것. 맞니?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빈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었던 사람이지. 그러면 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인권을 강조하게 하는 거죠. 맞지? 인권을 강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원조를 이야기했지. 맞니? 그 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시켜주고 충분한 자립적 사회가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자립적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놀스의 원조의 목적이죠. 자, 반면에 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 놀스라 씁시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빈곤을 방지하라고 했는데, 특히 뭐가 나왔니? 핵심 단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나왔죠.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에서 인종과 국적의 구분 없이, 맞니? 원조에 대한 친소의 구분 없이 시행하고자 했던 싱어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놀스랑 싱어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건데, 기억 봅시다. 놀스에게서는 사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 자, 금방 내가 이야기했어. 놀스는 정치적인 원조를 이야기했어. 정치적인 원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인권을 강조하게 하는 거고, 또는 사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원조는 빈곤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당연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도 놀스랑 싱어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절대 빈곤은 원조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자, 이 절대 빈곤에 대한 원조의 의무가 있을 때 과연 놀스는 왜 정치적 원조를 이야기하면서 절대 빈곤을 원조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놀스 입장에서 이거야.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조차 그 사회의 인권, 알겠지? 그 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빈곤은 원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놀스에게서 인권을 강조하는 이 정치적 원조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나아가서 한 개 더. 또는 나아가서 놀스의 원조에서는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정치적 원조는 절대 빈곤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 그래서 여기까지를 알면 놀스 원전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는 거. 되겠지? 그 다음, 니은. 자, 놀스인데 원조하는 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자, 일단 인권 개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놀스에게서
원조하는 나라. 원조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 그렇지. 질서 정연한 사회지. 맞니? 질서 정연한 사회가 원조하는 나라죠. 이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를 받는 나라. 그럼 노이스에게서 원조를 받는 나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였죠. 맞지?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 원조를 해주고, 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자립적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정치적 측면의 원조를 노이스가 이야기한 거지. 맞니? 자,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당연히 인권이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는 나라거든. 근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 더 있어. 어떤 나라냐면 무법 국가입니다. 무법 국가. 알겠지? 그래서 얘도 또한 인권이 나타나지 않는 나라야. 근데 두 개 차이가 있어. 얘들아, 무법 국가는 어떤 나라냐면 되게 팽창적이면서 공격적 성향이 드러나는 나라거든. 팽창적이면서 공격적 성향이 드러나는 나라. 쉽게 말하면 그냥 북한이야. 알겠지? 자, 얘들아, 노이스는 얘들아 인권을 강조하는 정치적 원조를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이 인권을 강조하는 정치적 원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야, 너희 인권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인권 개선하세요 라는 권고의 성격이야. 권고. 권유하는 거야. 권유하는 거. 절대로 있잖아, 이 원조는 간섭이 아니야. 간섭이 아니야. 권유 정도거든요. 간섭이 아니고, 간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야. 알겠니? 간섭이 아니고 강제력 행사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도 또는 무법국가 둘 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그런데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 인권 개선하세요 라고 권고하고 얘들은 받아들여. 노이스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얘들이야. 북한이 냈잖아. 맞지? 야, 내가 질서 정연한 사회야. 북한한테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야, 너희 나라 인권이 지금 보장되지 않으니까 인권 개선하세요 라고 내가 권유를 해. 그러면 김정은한테 뭐라고 하니? 응, 꺼져. 나한테 핵을 쏘겠지.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들은 권유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그래서 노이스는 봐봐, 얘들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를 하는 거야. 인권 개선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거야. 원조 대상이야. 그런데 무법 국가는 그게 안 통해. 맞지?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여기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강제력 행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노이스에게서 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원조가 아닙니다. 군사적 개입이야. 군사적 개입. 그래서 이런 북한 같은 나라들은 군사적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질서 정연한 원조하는 나라는 불리한 요건으로 고통받는 원조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강제력 행사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되는 거죠. 맞니? 노이스에게서 원조받는 나라는 무법 국가가 아니라 어떤 나라니까? 이 나라니까. 얘들은 강제력의 대상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강제력 행사할 수 없다. 자, 이제는 이 노이스의 만민법에 이런 국가 분류 정확하게 알고 있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꼭 알고 있어줘야 돼. 자, 이제 우리는 싱어로 한번 가보자. 싱어. 자, 싱어 입장에서는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원조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자, 싱어는 얘들아 항상 공리주의자고, 이런 공리주의자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 손해 대비 이익을 고려해야 돼. 이 싱어라는 사람이 세계화의 윤리에서 있잖아. 해외 원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해. 나는 대학에 강연도 다니는 대학 교수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내가 강연을 하러 이제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 그런데 철길에서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철길에 이제 뭐 갇혀서 기차에 이렇게 충돌할 위험이 있는 거야. 뭐 나는 이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물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자동차를 버리더라도 내 자동차를 망가뜨리더라도 난 아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시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방치하는 거 나쁜 거잖아. 맞지? 아이가 죽게 놔두는 게 방치가 나쁜 거잖아.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자동차가 망가지더라도 아이를 구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시건은 이 논리를 원조에 똑같이 이야기해. 아프리카 애들을 죽도록 그러니까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애들을 죽도록 방치하는 거 알겠지? 돕지 않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야. 도와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원조해야 되는 거야. 원조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보통 강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절대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월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절대 아니야. 알겠지?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내가 내 소득의 3% 정도를 원조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지? 큰일 났다. 3% 정도 원조하면 60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2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나한테 3%인 60만 원은요 그냥 술 한 번 안 먹으면 돼. 술 한 번 안 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이 60만 원이 아프리카 아이의 그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원조해야지. 왜? 이 60만 원은 나한테 뭐 아니니까? 큰 손해가 아니니까. 알겠니? 근데 내가 직부도 없어.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월 100만 원 버는 사람.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내가 내 소득의 3%, 즉 3만 원을 원조해. 그럼 이 3만 원은 아프리카 한 마을이 아니라 한 가구 정도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나한테 너무 큰 손해잖아. 그래서 싱어는 금방 마지막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은 아니야. 알겠니? 자기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원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큰 손해가 아니어야 돼. 큰 희생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자, 싱어는 원조에 있어서 빈곤한 개인들의 초점을 맞춰. 그 사회가 부유하냐 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냐 또는 가난하냐 그게 아니라 부유한 나라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든 어쨌든 빈곤한 개인이 있다는 것은 원조에 해야 되는 거야. 빈곤한 개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조를 해야 돼. 그런데 노이스는 질서 정연하지 못한 사회를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줬어. 그러면 그 이후의 빈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 노이스는 인권을 강조하는 정치적 측면의 원조를 이야기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더 이상의 원조는 뭐하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더 이상 원조는 필요 없다. 알겠니? 그래서 노이스는 뭐가 존재하냐면 이 원조에 있어서 중단점, 즉 차단점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더 이상의 원조가 필요 없다. 하지만 싱어는 질서 정연하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든 그게 아니라 빈곤한 개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의무를 정당화한 누구만의 입장이다? 그렇지, 시거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시거만의 입장. 그래서 해외 원조는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나랑 같이 수업 때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는 말들 뭐 한번 배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저랑 같이 이제 개념 수업 제대로 해보면서 익혀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어려운 주제야. 알겠지? 어려운 주제야. 자, 이제 우리는 이 5번 문제를 할 건데요. 이 5번 문제가 조금 신유형이야. 왜 신유형이냐면 예술과 윤리, 생활윤리에서 이 예술과 윤리라는 파트는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그냥 도덕주의, 신미주의 구분만 하면 됐어.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비문학적으로 풀면 돼. 그런데 있잖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 올해 처음으로. 이 예술과 윤리 치고 있잖아. 지금 봐봐. 오답률이 8이야. 절대로 오답률 8이가 될 수 없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오답률 8이었어. 근데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다 맞았습니다. 왜? 이걸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수업 전에, 시험 전에 애들한테. 왜냐면 이 주제가 어디쯤에서 살짝 힌트를 줬었냐면 수능 완성, 올해 수능 완성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예술과 윤리도 좀 이제 정확하게 알자.
좀 더 윤리적인 내용을 추가시키자라고 해서 수업을 했던 거야. 내용 한번 보자. 이때 좀 지금보다 살이 많이 쪘을 때네. 뭐 잘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트가 내가 예술과 연리를 좀 심화 수업을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전에 심화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 조금 더 뒤에 보면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요 미적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미 그 자체, 미의 그 자체, 미의 원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칸트와 플라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의 차이인 거야. 그대로 그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데아라는 개념이 존재하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예술을 이데아계에 있는 것들을 모방했다. 그러면 이데아계는 무엇이냐? 미 그 자체 또는 선 그 자체 같은 이 원형들의 세계입니다. 본질적이고 원형들의 세계. 그래서 이 미적 가치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뭐 한다? 실제한다라고 제가 수업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근데 바로 보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기억 봐봐.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 아름다움의 원형이라는 게 존재하냐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야. 이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하냐? 그럼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라면, 아,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이 존재하니까, 미 그 자체라는 미의 원형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당연히 아름다움의 원형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서 바로 기억이 틀린 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들 전부 다 우리가 개념 수업 때 또는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충분히 생윤 50점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 볼게. 그대로 나왔던 거죠. 예술에 대한 갑과 을의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갑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니? 플라톤의 입장이죠. 반면에 을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입장이고요. 특히 내가 이번에 개념 수업 때 칸트는 절대로 도덕주의도 아니고 신미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도덕주의도 아니고 신미주의도 아니면서 미는 선의 상징이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 미는 선의 상징이다. 뭐 지금 다 당장 쓰진 않겠지만 미는 선의 상징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서는 형식이 유사하다. 그럼 형식이 유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둘 다 경향성을 배제한다. 또는 둘 다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또는 보편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는 선의 상징이다. 또는 형식이 유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그 자체란 건 존재하지 않지만, 알겠지? 미 그 자체, 칸트에게서 미 그 자체, 아름다움의 원형이란 건 존재하지 않지만 미의 활동은 계속 연습하는 거니까 내가 막 당장의 욕구 같은 것들도 배제하고, 맞지? 계속 미의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내가 수업 때 이야기했던 거야, 칸트에게서. 그래서 플라톤과 칸트의 공통점, 플라톤은 도덕주의자고 칸트는 비록 도덕주의도 신미주의도 아니지만 둘 간의 공통점은 미의 활동이 도덕성에 기여한다라는 거야. 그게 둘의 공통점이거든. 알겠니? 자, 그럼 기억 봐봐.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움의 결국 답은 1번이었습니다. 기억이었죠?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란 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둘의 공통점,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대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5번 문제가 예술윤리에서 좀 어렵게 나온 대표적인 문항이었고, 자, 6번 같은 문제는 사실 그냥 글 보고 풀면 되는 문제, 전형적인 독해형 문제고, 이런 독해형 문제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해볼게. 그래서 실제로 수업 때는 이런 독해형 문제들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6번은 좀 넘어가고요. 자, 7번. 이 7번이 또 사상가로 접근하는 문제였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기출입니다. 어떻게 기출이 많이 나왔었냐면, 맥킨타이어 같은 덕윤리자가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 근데 이 맥킨타이어가 칸트만 비판하냐? 절대 안 그러거든. 왜냐면 맥킨타이어는
칸트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해. 맥락은 비슷합니다. 맥락은. 왜냐하면 맥킨타이어는 덕윤리자고 이런 덕윤리자인 맥킨타이어는 공동체를 강조했던 공동체주의자야. 그런데 칸트나 공리주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이야. 전형적인 자유주의자. 그러면 공동체주의자인 맥킨타이어는 공동체란 개인의 합 그 이상이라고 보는 거야. 개인의 합 그 이상. 하지만 칸트나 또는 공리주의 같은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 또는 사회라는 것은 뭐에 불과하다?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라고 봐. 알겠니?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인 맥킨타이어가 자유주의자인 공리주의자, 즉 벤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바로 나오죠. 3번. 공동체가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공리주의자는 공동체 또는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한 거고 맥킨타이어에게서는 공동체, 사회란 개인의 합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었던 거죠. 자, 나머지 한번 보시면 행위자의 품성보다 유용성이 이런 건 쉽죠. 공리주의자들이 유용성을 강조하고 맥킨타이어가 품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오히려 공리주의자의 입장이죠. 자, 4번.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해야 된다. 전형적인 공리주의자 입장이고 5번.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게 맥킨타이어죠. 맞니? 그리고 행위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공리주의자였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번 문제는 이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충분히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서비스 과목, 서비스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9번이 얘들아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항인지 모르겠는데 오답률 2문항이었거든? 오답률 2문항?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연계교재에서 계속 나왔던 거야. 플라톤이랑 맹자를 비교해서. 근데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플라톤이랑 맹자가 아니라 플라톤이랑 공자를 비교시킨 거야. 근데 공자랑 맹자의 차이 없어. 공자, 맹자 똑같은 유교사상가고 적어도 이 주제에서는 둘의 차이가 없어.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정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공자거든. 그리고 통치자는 지혜를 방해찬 용기를 이거 플라톤의 이상적 국가죠.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플라톤의 영혼 3분설에 기반된 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얘들아 봐봐. 공자든 플라톤이든 둘 다 공통점이라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분담 또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보니까 사회적 직분이란 게 존재하고 그 직분에 있어서 덕목이라는 게 요구되겠죠. 당연히 군주들이 가져야 될 덕들, 맞니? 통치자가 가져야 될 덕들, 지혜들, 덕목이 요구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아무래도 고대 사상가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왜? 플라톤은 특히 뭘 이야기했어? 타고난 성향에 따라라고 이야기하잖아. 타고난 성향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어. 근데 지금 봐봐. 직분의 기업을 보면 직분에는 덕을 요구해라. 근데 지금 봐봐.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하래. 똑같은 말 아니니? 그럼 기억 디귿 됐지. 근데 애들이 봐봐. 지금 기억 디귿도 있고 4번에 보니까 기억 디귿 니을도 있거든. 이 바보들이 니을은 있잖아. 체크해서 많이 틀렸어. 근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보시면 기억 보면 직분, 임금 또는 신하, 맞지? 또는 백성 각각의 직분에는 도덕적인 덕목이 요구된대. 덕이 요구된대. 그 다음에 또 그 덕을 갖추도록 뭐하래? 노력하래.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유교에서 군자들 또는 성인들 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들 뭐가 필요해? 그래, 자기 몸부터 닦아야지. 자기 몸부터 닦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수기아닌의 자세가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뭐니? 노력이잖아. 맞지? 근데 니를 봐봐 얘들아. 역할이 분담되면 그냥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는 거야. 되겠어? 역할이 분담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돼?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잖아. 유교, 수기아닌 이야기하잖아. 플라톤, 영혼의 수련이 필요하잖아. 다 노력이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분담되면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아니라고.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바보들이 전부 다 니을을 체크해버렸다고, 니을을. 그래서 니을을 체크해서 답 4번에서 틀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이제 10번 문제로 들어갈 건데, 이 10번 문제가 또 자랑할 게 하나 있어, 얘들아. 자랑할 거. 일단 오답률 3위 문항이었습니다. 이 오답률 3위 문항이었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흰색 배경이라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10번의 니은선지, 10번의 니은선지가 분배받는 사람의 도덕적 공가를 기준으로 삼는 정의가 노직에게서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냐는 이런 선지였는데, 제 개념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이 도덕적 공가에 따른 분배가 노직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그대로 써놨어. 그래서 내 개념서, 제 개념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니은 절대 안 틀렸어. 그다음 나머지 디귿과 니을 중에서 이 니을도 제가 수능완성 연계 교재 설명해 줄 때 그대로 했던 이야기야. 그대로 했던 이야기.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실제로 제가 말했던 포인트 또는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한번 볼까? 갑은 얘들아, 소유권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윤 조금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이 소유권리의 정당성을 취득, 이전, 교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 이후의 분배는 당연히 정의롭다라는 누구의 입장이다? 노직의 입장이죠. 네, 노직이 누구를 비판하는 거? 공리주의를 좀 비판하는 입장이야. 맞지? 노직이 봤을 때 공리주의는 결과에만 관심 두다 보니까 뭘 강가한다? 역사적 절차를 강가한다. 역사적 절차를 강가한다. 반면에 을은 누구니? 자, 정의의 원칙에 뭐가 존재한다고? 순서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노이스는 이 정의론, 노이스의 정의 원칙은 축차적인 서열화가 되어 있죠.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 원칙,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라는 이 축차적인 서열이 따라 이루어졌어. 축차적 서열화가. 맞니? 그래서 절대로 이 차등의 원칙은 뭘 침해할 수 없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즉 1원칙을 침해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 즉 1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불평등을 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공리주의를 분배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버리면 다른 기준들은 불필요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생년 한번 배웠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노이스는 자, 평등한 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기회균등 원칙과 최소 소외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자는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했죠. 맞지? 그래서 최소 소외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죠.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적어도 노이스가 생각하는 이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니까? 호혜성의 원칙, 서로 간에 이익을 동등하게 도모하는 호혜성의 원칙이 실현되는 사회야. 알겠니? 상호 동등한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협력을 도모하는 협동체의 원칙 또는 호혜성의 원칙이 실현되는 사회가 노이스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사회야.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측면에서의 자유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게 해주고, 실질적 기회균등 누리게 해주고, 최소 소외자에게는 가장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런데 공리주의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삼단 말이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 거기서 소외되는 최소 소외자가 발생해. 최소 소외자가. 근데 이 최소 소외자들에 대해서 공리주의가 복지하자고 이야기할까? 이야기하자고 해. 공리주의자도 복지해. 근데 공리주의자의 복지가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이미 가난한 사람이야. 최소 소외자가 돼버린 사람이야. 이 사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이 도움받은 이 불쌍한 사람은 서로 우리가 뭐가 될 수 없어. 동등한 구성을 낼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러면 노이스가 생각하는 그 호혜성의 원칙, 상호평등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까? 없다라고 보는 거야, 노이스는. 그래서 노이스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리주의식의 복지국가를 되게 비판해. 그런 이야기들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 자, 그래서 노이스의 입장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자, 기억은 넘어가고. 자, 니은. 아까 나왔던 개념서에 그대로 나왔죠? 노직의 입장에서 도덕적 공가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는 어떤 분배다? 정형화된 거야. 이건 정형화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정형화된
분배 원리는 결국 뭘 침해한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라고 노직이 주장하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정서에. 그래서 정의의 원리에 위반되는가? 노직은 위반된다라고 불러. 왜? 뭐 알아서? 정형화되어 있어서. 노직의 분배로는 역사적인 절차에 따른 비정형적 분배 원리거든? 알겠지? 근데 이렇게 기준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 이거는 정형화, 기준이 만들어져 정형적인 거고 이 정형적 분배 이론은 개인 소유권을 침해한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C. 노이스한테 물어봤어. 공리의 원리, 즉 최대소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공리의 원리는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고? 최소 수혜자가 발생한다고. 근데 이 공리주의자들은 오로지 최대소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최소 수혜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결여돼 있어.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불쌍하고 연민의 대상을 밖에 안 봐. 그래서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이 니을 선지가 좀 킬러 선지였죠. 이 니을 선지가 킬러 선지였는데 이것도 제가 수원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수원에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소수혜자의 이익 극대화. 자, 최소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란 다시 말하면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야.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차등의 원칙. 근데 이 차등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돼야 되냐? 조건 없이 보장돼야 되냐? 아니라고. 왜 아니냐면 금방 내가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노스의 정의로는 축차적인 서열화가 되어 있다고 했지. 그러면 축차적인 서열화가 되어 있단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 이렇게 나타나. 근데 어떤 쌤들은 이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 우선이다라는 쌤들이 있거든? 근데 그 쌤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쌤들이야. 왜냐면 롤스가 정의론에서는 평등한 자유,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재소설한 책이 있거든? 거기서는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이라는 서열을 딱 명시해놔. 그럼 자,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봐봐. 결국 차등의 원칙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면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조건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조건적으로. 물론 기회균등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알겠니?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차등의 원칙 때문에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당연히 뭐 한 거다? 무조건적인 거야? 조건적인 거야? 그렇지. 조건적인 거야. 조건적인 거. 만약에 이 차등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돼 버리면 뭐가 될 수 있어? 평등한 자유 침해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건 정의의 원칙인 축차적 서열화의 위배가 돼버리는 거죠. 이 원칙이 이런 원칙을 넘어서 버린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조건 없이 보장돼야 하든가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10번 문제까지 좀 마무리 짓고 우리는 11번부터 20번까지 조금 쉬다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서 제가 배경 지식 좀 더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술 분석 11번부터 20번까지 계속 진행해 봅시다. 자, 11번은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누구냐면 요나스라는 사상가죠. 요나스라는 사상가고 일단 이 요나스라는 사상가는 책임윤리를 이야기해. 책임윤리. 기본적으로 뭐 요나스에 대한 자세한 강의들은 우린 당연히 이제 수업 때 배울 거고 요나스는 뭘 강조하냐면 얘들아 방금 책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책임이냐면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알겠지? 행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이건 당연히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 행위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또는 요나스의 책임은 미래지향적 책임이라고 불러. 미래지향적 책임. 이게 뭔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원전을 건설했어.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자, 내가 의도했던 이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죠. 맞지?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야. 그런데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니? 그렇지, 핵폭발.
맞지? 그래서 이것도 뭐 해라? 예상하고 책임지라는 거야. 이것도 미리 예견하고 예측하고 책임져라. 이게 연화수의 입장이야. 근데 봐봐 얘들아. 원전을 건설했을 때 화석연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과 야 핵폭발해서 체르노잼처럼 뭐 후쿠오카? 어디야? 후쿠시마처럼 그런 핵폭발 중에 너희는 뭐가 더 와닿아? 그렇지. 이게 훨씬 더 와닿지.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선에 대한 인식보다 악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쉽다는 거야.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바탕으로 우리 책임지자. 이게 연화수의 책임의 원리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에 대한 인식보다 악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공포의 발견술. 그래서 우리 미래지향적 책임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화수의 책임의 특징은 뭐냐면 현 세대들이 책임을 질 때 있어서 어디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냐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또는 생명체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물론 미래 세대들은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세대에 대해서 책임의 의무는 없습니다. 책임의 의무는 없어. 하지만 뭐 있냐? 권리는 있어. 알겠지? 하지만 이 현 세대들은 미래 세대에서 뭐가 존재한다?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의무가 존재하는 거야. 그 연합수의 책임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니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 그렇지.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합수의 책임을 비호혜적 책임이라 부르는 거야. 일방적 책임이고 비호혜적 책임인 거야.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책임지는 존재론적 책임인 거야. 미래지향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일방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재시험 보자. 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호해야 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뭐하자? 두려움을 논의에 대해서 삼자. 바로 공포의 발견술이죠. 불포의 발견술이고 자, 여기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세대는 명령자. 미래세대는 명령자인데 왜? 뭐가 존재하니까? 현 세대에게 우리 책임져 주세요라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이 현 세대는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의무는 어떻게 발생한다? 일방적으로만 발생하는 거죠. 미래세대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의무는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비호혜적인 책임을 이야기한 거죠. 이게 요나스의 입장인데 자, 바로 나왔죠. 선의 탐구에서 도덕의 탐구에 있어서 요나스에게서 선, 도덕 당연히 책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책임에서 악의 인식, 선의 인식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악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알겠니? 야, 우리 그렇잖아. 공부를 했을 때 선의 자, 공부에 있어서 공부를 했을 때 예상되는 선, 악. 여기 마침 있으니까. 그렇잖아, 얘들아. 제인아. 공부를 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랑 집을 내쫓겼을 때의 부정적 결과 뭐더 와닿니? 내쫓기는 걸 이야기하거든? 맞지? 집을 내쫓기고 부모님한테 막 욕먹는 게 더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그걸 예측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악에 대한 인식, 공포의 발견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을 미리 예측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만점 1등급이었어요. 만점 1등급. 악에 대한 인식을 해야 봐, 얘들아. 한 개 틀리면 2등급이야. 두 개 틀리면 3등급이야. 3등급이면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를 못 맞추면 대학을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면 부모님이 욕을 먹어. 재수를 해야 돼. 악에 대한 인식. 그럼 우리 그걸 예측해야겠죠? 어떻게 해야겠니? 공부해야지. 누구랑 같이? 나랑 같이. 알겠지? 그래서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그치? 현 세대들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이유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정될수록 자연 파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건 힘의 변증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들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다음 니을 상호 간의 의무가 아니라고 했지. 의무는 일방향적이고 비효적이라고 했으니까 상호 간의 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하스는 넘어갑시다. 자, 13번 문제. 12번 문제구나. 자, 12번 문제인데 얘들아, 이 12번 문제도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시민불복종에서 싱어가 추가되었어. 싱어가. 그래서 싱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한 친구들은 또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전히 놀스의 시민불복종은 메인 답이 되는 거고. 메인 답이고. 근데 이것도 있잖아. 내가 지금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답률 4위 12번 문항이었는데 내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 그대로 이야기했어. 그대로. 뭐 잘 안 보일 수 있고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수업 때 그대로 이야기했던 게 놀스는 종교적 교리에 근거해서는 시민불복종이 될 수 없다. 종교적 교리에 근거해서는 시민불복종이 될 수가 없고 물론 특정 종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과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종교의 교리는 시민불복종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었어. 그게 답이었어, 얘들아. 그게 답. 그게 답이었고 이 싱어의 선지에서 5번이라던가 아니면 2번 같은 것들, 1번 같은 것들 다 똑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볼까? 맞지? 그래서 다수의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싱어의 시민불복종을 좀 이야기해주면서 오답선지 2번이랑 5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같이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감소되었다고 했지? 그래서 2번 선지에 보면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야, 싱어는. 아니, 싱어에서 시민불복종 또한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2번 당연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치, 이게 바로 비용 대비 손해. 알겠지? 비용 대비, 비용 대비 이익, 이익 대비 비용인 거죠. 내가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하는 것은 손해잖아. 근데 이익은 뭐겠어? 개선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겠지. 그래서 내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인 이익과 알겠니?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법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복종의 감소, 즉 손해를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록 복종심을 감소하지만 개선하고자 하는 악의 크기가 크다면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을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비용 대비 손해, 이익 대비 손해를 고려하니까. 이익 대비 손해를 고려하는 거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악의 크기, 즉 이익과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손해를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었고 자, 3번은 이건 뭐 워낙 놀스에서 많이 나온 거야. 놀스에게서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정의감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 절대 안 되겠죠. 특정 종교의 교리잖아. 맞지? 특정 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 둘 다 위법행위고 하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2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죠. 4번. 자, 13번 같은 이런 토론의 핵심 쟁점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 얘들아. 넘어가고. 자, 14번. 14번 문제인데, 이 파트에서 잘 나오지 않는 제시문이 나왔어. 자, 가를 보면 인간의 보성은 이기적이고 국가도 이기적이다. 그래서 만만투와 유사하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라는 무겐서와 같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죠. 현실주의자 입장이고, 그
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국가도 이성적이다. 협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지나 오해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주의자들의 입장이었어. 그래서 원래는 이 파트가 보통 지금까지 잘 나왔던 거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나 갈통의 평화론 가지고서 많이 물어봤는데 현실주의랑 이상주의를 비교한 문제는 잘 나오지 않던 문제였는데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올해 연계에서 현실이랑 이상주의 주장창 냈어. 심지어 현실주의랑 이상주의의 한계점까지도 전부 다 특수안에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연계 분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 자, 그러면 기억. 자,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동맹이라던가, 맞지? 국가 간 동맹을 통해서 아니면 세력 균형 전략 등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어. 일시적 평화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행위 주체는 뭐밖에 없다? 국가밖에 없어.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행위 주체는 국가만이야.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만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국가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은 맞는 말. 자, 이상주의자들 아까 말했듯이 충분히 대화 협력이 가능해. 근데 싸워. 왜 싸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서야. 서로 간에 만들어진 정책 때문이야.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뭐 하자? 우리 같이 만들고 국제법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도는 전쟁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뭐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야. 협력해서 국제법 만들고 국제기구 만들고 공동의 안보를 실현해야 되는 거야. 자, 니을. 국제분쟁이 도덕성의 증진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도덕적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죠.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은 도덕성을 증진해서 해결하자는 주의자 아니고 그래서 이거 누구는 된다? 가는 되지. 아 미안. 나는 되지. 이상주의는 가능하지만 현실주의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인데 얘들아. 이 15번 문제는 항상 이제 생일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야. 실제로 이번에도 오답률 1위였고요. 이 중에서 가장 킬러 선지, 이 틀린 학생들이 가장 체크하지 못한 선지가 뭐였냐면 니은이야, 니은. 이 니은이 킬러 선지야. 자연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무가 발생하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자연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무가 발생하냐? 자, 기본적으로 칸트, 자연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냐? 칸트 다 인간중심주의잖아? 근데 칸트가 자연과 관련해서 인간의 의무가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죠. 제가 수업 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칸트의 선지를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칸트가 야, 자, 늙은 말에 대한 감사, 오랫동안 우리 집을 지켜온 개에 대한 고마움 또는 돌멩이를 함부로 차지 않는 거, 꽃을 함부로 꺾지 않는 거 이거 전부 다 뭐다?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간접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자연과 관련한 자연에 대한은 아니지만 자연과 관련한 인간의 간접 의무로서 칸트가 이야기해. 왜? 야 길가에 돌멩이 함부로 보여서 차오나 알겠지? 동물 학대하는 거 내 인격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내 인격성에.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결국 내 자신의 의무에 위배되는 거야. 동물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길가에 돌멩이 발로 차지 않는 거, 그게 동물 또는 돌멩이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그런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간접 의무를 칸트가 이야기했던 거야. 그게 있잖아 얘들아. 올해 10평에 나왔던 겁니다. 올해 10평에 나왔던 거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뭐가 나왔냐면 디귿에, 그러니까 니은 선지가 나온 거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칸트 당연히 발생한다고요. 칸트. 알겠니?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강의 한번 보실까? 강의 한번 봅시다. 인간의 다른 존재, 자연이죠. 자,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 즉 동물과 관련해서 인간의 존재와 관련해서 인간의 의무가 있다. 간접 의무로서.
알겠지? 요게 니은의 킬러 선지였습니다. 킬러 선지. 그래서 15번 문제는 뭐 이것도 이제 배워야지 사실 갑을병이 누군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갑은 싱어 입장이고 을은 칸트 입장이고 병은 레오폴드, 대지윤리자인 레오폴드의 입장이었죠. 자, 그러면 공리의 원리가 근거가 아니다. 자, 싱어는 공리주의자니까 당연히 공리의 원리를 가지고서 동물들을 고려해야 돼. 하지만 칸트는 공리주의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칸트는 동의. 레오폴드도 공리주의자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레오폴드 입장에서도 공리의 원리가 동물을 고려해야 될 근거는 아닌 거죠. 맞니? 레오폴드 입장에서 동물의 권리,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이유는 동물들이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야. 그냥 단순히. 생태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이유만으로 동물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공리의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칸트랑 레오폴드가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죠. 자, 니은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지금 니은, 비는 지금 보면 병에게만 해당되거든? 그럼 봐봐 얘들아. 레오폴드에게서는 당연히 자연과 관련해서 뭐가 존재한다? 직접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대지윤리자, 무생물까지 인정했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한다? 칸트도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의무? 간접 의무. 간접 의무. 자연과 관련된 간접 의무. 그래서 레오폴드만 체크할 게 아니라 칸트도 체크했어야 되는 킬러 선지였던 거죠. 자, 디귿. 직접적 도덕의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 칸트는 오로지 직접적 의무는 인간에게만 발생하지. 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싱어나 레오폴드 같은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은 당연히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은 거니까 이 C 선지에 대해서는 칸트를 제외하고 싱어랑 레오폴드가 공통으로 들어야 되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니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건 부적절하다. 칸트는 오로지 도덕적 지위는 인간에게만 부적절합니다. 자, 싱어. 당연히 도덕적 지위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인간과 동물까지만, 그렇지. 그래서 생명체로 설정하는 건 부적절하죠. 식물 빼야지. 그 다음 레오폴드 입장에서 얘들아,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잖아. 그래서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왜? 나는 무생물까지 인정이니까. 그래서 이 니엘 선지에 대해서는 칸트, 싱어, 레오폴드가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선지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D가 되니까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니? 3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었고요. 항상 이 환경윤리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얘들아,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잘 정리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있잖아. 환경윤리 되게 쉬워. 왜냐면 환경윤리는 안 바뀌어 얘들아. 환경윤리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있잖아. 봐봐. 환경윤리에서 다루는 사상가 중에서 아직 현존에 계신 분이 있잖아. 싱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데자르댕의 옛날 책이 있거든. 거기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야. 다 외울 수 없죠. 하지만 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수업할 때 오히려 환경윤리는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범주만 잘 설정하면. 자, 16번 죽음간의 문제였고요. 죽음간 문제였고 불교, 유교, 도교를 물어보는 거였어. 불교, 유교, 도교. 그런데 이것도 내가 이제 사실 예측을 한 게 있어. 뭘 예측했었냐면 올해 수특수환에서 유난히 불교와 도교의 죽음간을 많이 비교시켰어. 좀 어렵게. 불교와 도교는 조금 비슷한 측면들이 있거든. 근데 차이점도 있고요.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죽음의 원인, 그 삶과 죽음의 뭐에 의한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불교랑 도가랑 많이 비교시켜서 내가 올해 만약에 죽음간이 어렵게 나오면 불교랑 도가 비교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유교, 그 다음에 진인, 도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전생, 맞지? 이거 윤회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교 입장이었죠. 그래서 유교, 도가 불교 입장이었고, 바로 해볼게. 자, 유교에서는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일, 그치? 사생취의, 맞지? 사생취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거죠. 2번,
인과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다. 당연히 도가에서는 인과 의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잖아. 자연스럽게 사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인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자, 불교에서는 이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당연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고. 그다음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다. 모든 유불도가 동의하는 거. 알겠지? 모든 유불도가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불교와 도가는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이야기해. 유교는 삶과 죽음을 순환의 과정으로 안 보거든. 그런데 불교랑 도가는 삶과 죽음을 순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남을 도우며 살아게 살아야지 내세의 행복을 기약한다. 자, 이런 내세가를 이야기했던 거는 동양사상에서는 불교밖에 없죠. 서양사상에서 내세가를 이야기한 거는 플라톤, 동양에서 내세가를 이야기한 거는 불교.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히 5번 체크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도가에서는 내세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5번이었죠. 자, 17번은 독해형 문항입니다. 독해형 문항이고 의식주 윤리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 사상가가 누구냐면 유한계급론이라는 걸 쓴 베블렌의 입장이야. 아마 베블렌이라는 사람은 그 경제에서는 나오고요. 또 비문학에서 베블렌 효과라고 많이 들어봤죠. 과시소비. 맞지? 그 베블렌입니다. 과시소비. 그래서 이 유한계급론에 베블렌의 글을 딴 건데 충분히 독해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합시다. 자, 18번 문제도 다문화윤리인데 뭐 동화주의랑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는 절대 어려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릴게. 자,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19번. 자, 사형제 파트였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형벌은 처벌받을 행위를 의욕있기 때문에 가해지는 것. 다른 어떤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가해질 수 없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오로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선, 예를 들어서 예방이라던가 사회방위라던가 그런 공익이라든가 공동의 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가해질 수 없다라고 했던 칸트의 입장이지. 맞지? 그래서 다른 선으로 가해질 수 없고 오로지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즉 살인자의 인격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응보적인 사형은 비록 그 사람의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하더라도 죽였으니까 더 이상 이 사회 구성은 아니잖아.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들었고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생득적 인격성은 존중해준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칸트 입장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동해부국적 사형이 살인자의 인격성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칸트의 입장입니다. 칸트 입장. 자, 을의 입장은 얘들아 사형보다 고통이 길게 오랫동안 본보기로 기능하게 하는 형벌. 이게 바로 종신노역형이죠. 그래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다라고 했던 베카리아 입장이죠. 자,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의 입장 또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알겠지? 사회계약론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형은 오히려 종신노역형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한 사람의 도덕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서 나타나. 반복적 인상을 통해서. 그러면 한순간에 목을 잘라버리는 사형이라 그 사람을 평생 동안 가둬서 일시키는 종신노역형 중에서 훨씬 더 우리는 종신노역형이라는 형벌을 보고서 아,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인상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범죄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형과 종신노역형 중에서는 종신노역형의 효과가 더 좋고요. 그 밖에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도 우리 구성원들이 사회를 만들 때 있어서 어느 누구도 생명권을 양도한 사람은 없답니다. 알겠지? 생명권을 양도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계약적 측면에서도 사형제를 반대했던 사람이 베카리아인 거지. 자, 반면에 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 사형제를 정당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루소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계약은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거거든. 일반의지라는 거는 개인선을 뛰어넘는 공동선인 거야. 대표적인 게 생명이야. 생명보호야.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이 공동선, 즉 대표적인 사례로 생명보호와 같은 이런 일반의지 실현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그 일반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나의 신체, 재산, 권리 전부 다 뭐 했다? 위임한 거야. 양도한 거야. 루소는 양도 못 쓴다면서 개소리야. 루소 양도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루소는 모든 신체, 권리, 재산을 일반의지에 양도한 거야.
그래서 살인자는 죽어야만 되는 거야. 살인자는 죽어야 돼. 살인자는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거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선, 이 생명보호라는 공동선을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공중의 적이고 죽어야 되는 거야. 계약을 파기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히려 사회계약적 측면에서 사형제를 유지하자고 했던 루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에랑 루소를 잘 비교시키는 거야. 같은 사회계약론 입장이지만 얘는 일반 의사, 얘는 일반 의지.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생명권을 양도했다.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문제였던 거야.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비판하는, 쏘는 문제였는데, 갑은 칸트였고, 을은 베카리아였고, 병은 루소였죠. 형벌의 1번에서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결정하자. 전형적 칸트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칸트가 할 수 있는 거니까 A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A는 칸트가 베카리아는 다른 비판이니까. 그래서 A 싹 가능이고요. 2번. 자, 형벌은 국가를 존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봐봐. 자, 형벌이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누굴까? 베카리아. 가능하지. 그 다음 누구도 가능하냐면 루소도 가능하죠. 맞지? 루소도 사회방위론, 사회계약설뿐만 아니라 사회방위론적 측면에서도 사형제를 정당화시켰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형벌이 국가를 존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게 베카리아랑 루소 입장이고, 오히려 칸트에게서는 형벌은 그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야 되는 거지 다른 어떤 선을 위한 수단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그치, 없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다 없다? 그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다른 어떤 수단인 거죠. 다른 어떤 선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B와 D가 되었을 때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또는 베카리아가 루소한테 하는 비판인데, 베카리아가 칸트에게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베카리아가 루소한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루소도 나도 동의라고 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거야. 2번. 답은 2번이었던 거야. 자, 3번. 사회계약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정당하게 처한 사람이 누구다? 사실 루소다. 그러면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사형은 실행되어야 한다. 자, 사형은 실행되어야 돼. 근데 왜 해야 돼? 그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다? 선, 공익, 공동선. 그러면 자, 이 세 명 중에서 사형을 찬성했던 사람이 칸트랑 루소인데, 사형이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되자가 누구가 입장이다? 그치, 루소만의 입장이죠. 칸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루소가 칸트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 가능한 거죠. 5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목적적 존재로, 인격성 실현. 누구 입장? 칸트의 입장. 그래서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된다. 칸트가 루소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답은 2번이었죠. 사형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여지가 충분히 있어. 왜냐면 이제 작년이죠. 작년 교육과정 때부터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계약론적 입장을 가지고서 루소랑 베카리아는 충분히 어렵게 비교할 수 있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되게 단순하게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루소는 양도불가, 홉스는 전부동의, 이따위로 생각한다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제대로 배운 거 아니라고. 알겠니? 그래서 충분히 아직들이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벌 파트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자, 20번은 그냥 주는 문제죠. 맞지? 20번은 그냥 뭐 사상가 입장이 나왔지만 반성하래. 알겠지? 반성하래. 이거 가지고서 답을 바로 찾으면 되는 거죠. 성찰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랑 저랑 올해 나왔던 수능 한번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윤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뭔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어디까지나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생윤이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단순히 비문학으로 푼다?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그 이해 내가 시켜주겠다고 얘들아. 그리고 미리 나올 거 다 찝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얘들아, 믿고 겨울방학 때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탠딩 크리스마스의 특강 마무리 짓고요. 우린 겨울방학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실제로 금방 뭐 강의하면서 미리 이제 그 전에 찍었던 강의들이 실제로 얼마큼 적중했는지는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올려드릴 시간 가질 거고 영상으로도 다시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다들 이 연휴에 특강 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